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제가 지금 한 4년 넘게 이렇게 어머니들을 상대로 사역을 하고 있는데 매번 할 때마다 구성원들도 바뀌시고 매번 할 때마다 또 새롭고 떨리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일부러 이제 교재를 매번 좀 바꾸려고 노력을 좀 하고 있어요. 교재가 좀 도움이 되시라고 좀 책도 저자도 좀 꼼꼼히 체크하고 책도 좀 꼼꼼히 체크를 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제가 아무래도 4년 정도 사역을 하다 보니까 웬만한 좋다는 책들은 많이 읽어봤기 때문에 책 소개도 좀 시켜드리고 좀 실제적인 도움이 좀 되셨으면 하는 바람이 좀 있습니다. 교회에서 하는 모임인데 이렇게 오시느라고 아까 어떤 분이 저는 이 교회 안 다닌다고 얘기하셨는데 지금 이 방 안에 이 교회 안 다니시는 분이 더 많으세요. 그래서 이 교회 다니시는 분이 지금 낯설어 해야 되는 정도로 교회에 안 다니시는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그러니까 편안히 생각하셔도 돼요. 그냥 만나서 부딪히시면 안 다니시는 분일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편안하게 생각하시고 다녀도 될 것 같고요. 제 소개를 좀 하자면 저는 1970년생이고요. 결혼을 27에 해서 저는 재밌게도 이제 미국에서 유학을 하면서 저희 남편을 만났고요. 그리고 이제 연애를 막 열심히 하라는 공부를 안 하고 연애를 많이 하고 이제 한국에 와가지고 결혼을 했는데 동갑이라서 저희 남편이 결혼하고 군대를 갔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만 해도 97년도에 저를 모든 사람이 불쌍히 여겼거든요. 결혼을 하고 남편을 군대를 보낸다고. 근데 제가 볼 때 살다 그렇게 좋은 일이 없더라고요, 여러분. 일단 남자는 만나서 결혼을 했는데 이제 군대에서 딴짓은 못 하잖아요. 거기 이제 2년은 무조건 있어야 되고 그때부터 친정 부모님은 시집 갔으니 손을 안 대겠다. 시부모님도 남편 결혼하자마자 군대 보내서 얼마나 불쌍하니 그래서 제가 친정에 2년 살았거든요, 그냥. 그래서 정말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살아서 나중에는 제 친구들이 나도 어디 군대 가기 전 남자를 만나야 되겠다 얘기할 정도로 제가 그런 세월을 보냈고요. 그리고 군대 갔다 와서 이제 아이는 가지고 제가 29에 아이는 낳았어요. 그래서 지금 저희 아이는 중학교 2학년 남자아이고요. 저는 아이가 하나인데 이 아이가 이렇게 애들이 어릴 때부터 얘가 뭘 좋아하는지 뭘 할지 싹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 아이도 어릴 때부터 싹이 보였는데 얘는 공부는 아니구나 이런 싹이 어릴 때부터 보이기 시작했는데 제가 너무 새로 멤버들이 많이 바뀌셔서 매번 하던 얘기 또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것도 괜찮네요. 저희 아이가 수학을 너무너무 싫어해요. 거의 수학에 시험만 꺼내도 싫어하는데 하나님이 무슨 섭리인지 모르지만 중1 담임, 중2 담임을 다 수학 선생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너무 괴로워하는데 좋아하는 과목은 체육이 유일한 아이거든요. 근데 초등학교 4학년 때 수학여행을 가는 그 가정통신문을 보내왔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간다고 동그라미를 쳐서 보냈는데 선생님이 계속 연락이 오는 거예요. 이게 통지서를 안 가져다 준다고 얘가. 그래서 제가 너 왜 그거 안 가져다 줬냐 그랬더니 그 아이가 저한테 하는 얘기가 엄마 내가 수학을 얼마나 싫어하는데 여행까지 가야 되겠냐고. 그래서 수학여행이 수학하는 여행인 줄 알고 그 정도로 이제 수학을 싫어하는 아이인데요. 좀 변해주면 좋은데 여전히 싫어하셔서 네. 그래서 저는 만약에 제가 저는 한 5학년 6학년 때부터 그 반포라는 동네에서 거의 초중고를 다 다녔어요. 그리고 미국으로 유학을 저희 이모들이 다 미국에 사시고 미국으로 유학을 갔다가 들어왔는데 그렇기 때문에 저는 좀 제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하려고 했는지 까먹었어요. 제가 40이 넘으면서부터 이런 증상이 시달리고 제가 원래 이런 사람은 아니었는데요. 그래서 제가 많은 분들을 이해하는 데 도움은 되고 있어요. 하여튼 제가 네, 나중에 생각나면 다시 말씀드릴게요. 네. 이 얘기를 하려고 그랬군요. 제가 그래서 그냥 저는 보고 듣고 자란 게 공부는 당연히 열심히 해야 되고 그래야지 사람들한테 대접받고 살고 어떤 성공에 대한 기준이 저 나름대로 그 주변 사람들 이렇게 배운 게 있어서 아마 제가 이 어머니 학교를 하면서 이런 책들을 공부하고 아이들의 뇌에 대해서 성향에 대해서 기질에 대해서 또 남자아이가 여자아이가 얼마나 다른지 정말 남자아이와 여자아이는 너무 달라요. 그런데 여자아이는 저희가 같은 여자기 때문에 공감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아들은 제가 볼 때 아들들이 불쌍한 것이 뭐냐면요. 엄마도 여자기 때문에 저는 여자 형제만 있거든요. 남자 자체를 이해하지 못하고 결혼을 한 케이스예요. 되게 낯설고 되게 어색하고 심지어는 제가 결혼을 했는데 저희 시아버지, 시할아버지도 계셨거든요. 그리고 저희 남편이랑 남편 형, 그러니까 남자 넷에 저희 시어머니 여자 하나였거든요. 그래서 처음 저희 남편이 군대 가기 전에 한 달은 시댁에 살았는데
시댁에 살면서 제일 낯설었던 게 저희 집은 여자 셋의 아버지가 혼자였기 때문에 화장실만 들어가도 벌써 변기에 모든 것이 내려져 있었어요. 그런데 시집을 갔더니 너무 낯선 것은 변기가 올라가 있는데 그게 너무 낯설고 그거조차도 이상하더라고요. 그리고 뭐 남자에 대해서 너무 몰라서 저희 친정아버지가 결혼하기 전에 좀 걱정을 하셨어요. 네가 남자를 너무 몰라서 내가 좀 걱정이 된다. 남자를 모르면 여자는 순진하게 남자에 대해서 속 가능성이 아주 많거든요. 그러니까 남자가 나를 진짜 진심으로 좋아서 지금 그러는 건지 아니면 성적인 욕구 때문에 이러는 건지조차도 여자들은 잘 파악이 안 되거든요. 그런데 제가 볼 때 딸 아이들에게는 남자가 어떻다는 것을 좀 냉정하게 가르칠 필요가 있고요. 왜냐하면 아이들이 요즘은 중학생 아이들 그리고 초등학교까지 성관계를 갖는 것이 내려오고 있어요. 여러분의 지금 대부분이 지금 뭐 유치원생 아니면 그거보다 나이가 어린 자녀를 가지고 계신 분들로 구성이 돼 있거든요, 저희가. 그런데 내 아이가 이제 초등학교를 다닐 때쯤이면 더 많은 어린 아이들이 아무것도 모르고 요즘은 더 무서운 게 뭐냐면요. 예전에 저희 때만 해도 아니 뭐 저희 때가 아니라 뭐 인터넷 같은 걸 하려면 PC방을 가거나 집에서 컴퓨터를 꼭 봐야지만 할 수 있었지만 요즘은 모든 아이들이 핸드폰을 가지고 있고 핸드폰 안에서 인터넷을 통해서는 어떤 동영상도 아이들이 다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엄마들이 내 아이는 아닐 거야 라고 얘기하는데 제가 중고등학생 아이들을 한 10년 넘게 교회에서 좀 양육을 예전에 했었는데 아이들이 얘기하기를 엄마를 속이는 게 세상에서 가장 쉬운 일이라 얘기해요. 예. 엄마들이 다 내 아이는 그렇지 않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10 중에 9.9%가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내 아이도 자유하지 않아요. 인터넷이라는 세계는 누구나, 그리고 여러분, 사람이라는 것은요, 좋은 것은 훈련해야 할까 말까지만 나쁜 것은 가르치지 않아도 배웁니다. 아이들이. 너무 신기하죠? 어떻게 그 어린아이가 스마트폰을 쥐어주면 막 늘렸다 줄였다 막 어디로 들어가야 되는지 다 알고, 그래서 제 후배 지금 유치원 6살인 아이를 가진 친구는요, 걔가 핸드폰을 한번 만지면 모든 앱들이 다 어디로 숨었는지 모르고, 그러니까 뭐 이상한 것들은 다 바깥으로 나와 있고 홈 화면에 정작 필요한 전화 걸어야 되고 문자 보내야 되는 건 다 어디로 걔가 집어넣는지 어느 폴더에 집어넣는지, 근데 그걸 가르쳐 준 적이 없는데 얘가 어떻게 하는지 신기하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이 유익하지 않은 것들은 더 빨리 습득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이제 20세기만 해도 달랐던 것 같아요. 아날로그적인 감성이 많았고 아이들을 키우기가 힘들지 않은 시대에 살았어요, 저희가. 그런데 여러분 21세기는요. 정말 무섭게 세상이 변해가는 시기예요. 요즘 가족 간의 문제가 왜 점점 많아지냐면요. 세대의 격차가 예전에는 굉장히 좀 넓었거든요. 근데 요즘은 중학생 애들, 고등학생 애들도 대화가 안 된다고 할 정도로 단어 쓰는 거 생각하는 것이 달라요. 그러니 이 아이들이 엄마 세대를 바라보는 눈은요, 정말 고리타분하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벌써 초등학교, 요즘은 고학년 아이들이 사춘기가 바로바로 옵니다. 여자아이들은 엄청 까칠해지고요. 엄마한테 짜증 장난 아니고요. 남자아이들도 엄마랑은 거의 말 안 섞으려고 해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이 가장 물고 빨고 예쁘고 내 마음대로 주물러지는 시기지만 좀 냉정하게 저는 21세기의 아이를 키우는 엄마들은 굉장히 똑똑하고 지혜로우셔야 된다 생각해요. 저희 총무님이 진로 진학 쪽을 전문적으로 공부하신 분인데 지난 학기 때 저희 그 강의를 해주시면서 제가 언제라고 기억 안 나신다 그래서 제가 강의를 해주시면서 제가 충격적으로 들었던 게 언젠가 시간이 지나면요 여러분 4년 동안 대학교에서 배운 그 지식을 1년 지나면 아무짝에도 쓸모 없어지는 시대가 온대요. 예. 그러니까 엄마들이 정말 지혜로우셔야 돼요. 내가 내 아이를 공부해라, 이거 저거 좋은 거 잘 가르치고 주입식으로 교육하는 것이 그 아이가 사는 시대에 과연 필요할지 안 할지는 아무도 장담할 수 없어요. 아무도. 제가 저보다 한참 나이 많은 오빠가 예전에 대학을 진로를 결정할 때 수의과를 갈까 공대를 갈까를 고민한 오빠가 있었는데 부모님들이 전부 다 공대를 가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그때 당시만 해도 우리나라의 수의학과는 나와서 먹고 살 일이 별로 없던 시대였거든요. 그런데 이 오빠가 졸업할 때쯤부터 수의학과가 바람이 불기 시작해서 동물병원들이 잘 되기 시작하는데요. 이 오빠는 예수 믿는 분이었고 기도하면서 이제 자기 진로를 결정해서 다행히 수의학과를 결정을 해서 정말 돈을 잘 벌게 되고 그랬는데 이 부모님이 살던 시대에 뭐가 좋다, 어떤 게 굉장히 배우면 유익하다, 이런 것들이요 이제 세대 격차가 더 줄어들기 때문에 몇 년마다 바뀔지 알 수 없습니다. 지금 이 대한민국 땅에 굉장히 핫하고 굉장히 전망 좋은 어떤 직업과 어떤 것들이 아마 여러분의 아이들이 대학 갈 때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것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어머니들이 좀 지혜로우시고 좀 책도 좀 읽으시고 그래서 이제는요. 모든 대부분의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을 이제 기계가 대체하는 시대가 올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애는 너무 암기력이 뛰어나, 우리 애는 너무 머리가 좋아, 이런 것들이 너보다 기계가 더 잘해, 이런 시대가 이제 금방 도래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가지고 어머니들이 너무 저 때만 해도 제가 이제 돌 지나자마자 글을 읽었대. 전 기억도 나지 않습니다. 기억도 나지 않는데 저희 어머니, 아버지와 그 주변의 증인들에 의하면 제가 그렇게 똑똑했대요. 그런데 그런 암기력이 뛰어나고 어떤 이런 단순한 지식을 잘하는 것이 어린아이를 가진 부모님들은 정말 프라우드하게 생각하시는데 막 정말 다른 애가 굉장히 낮춰 보이고 우리 애는 한글도 다 떴고 암산도 다 하는데 쟤는 저런 것도 못하네. 예. 제가 기본적으로 이 어머니 학교를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자신 있게 말씀드리는 것은 내 아이가 지금 잘하고 있다고 생각해서 좀 우쭐대시는 분들은 좀 많이 마음을 낮춰드릴 겁니다. 낮춰지시게 될 거예요. 왜냐하면 5, 6, 7살 때 똑똑한 아이들을요. 걔가 20살 때까지 똑똑하다고 어떻게 보장을 합니까? 저는요. 엄마는요. 애를 살리는 가장 지름길은요. 엄마가 똑똑하면서 겸손하셔야 돼요. 그리고 아이는요. 아이 가지고 장담하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오히려 아이 때문에 마음이 힘들어지신 어머니들은 제가 좀 격려해 드릴 거예요. 아무도 모를 일이에요. 그 아이가 10대에 어떨지 20대에 어떠할지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늘 제가 얘기하지만 이건 진리 같아요. 초등학교 때 우리와 같은 반이었던 그 잘생기고 멋있었던 제일 인기 많은 그 남자아이. 그 남자아이를 20세 때 30세 때 만나면 깜짝 놀랄 수 있어요. 어머 넌 그때 이후로 키가 안 자랐니? 막 이런 애들도 있고요. 네, 어머 넌 그땐 잘생겼는데 어쩌다 이렇게 바뀌었니? 그리고 그때 그렇게 찌질해 보이고 코 올리고 진짜 짜증나서 나를 좋다고 하는데도 막 밀어냈던 그 남자아이 30세가 됐는데 왜 이렇게 잘 나가고 멋있고 키도 크고. 정말요 아이들 때는 그 아이의 미래를 아무도 알 수 없다는 거. 정말 누구도 그 아이가 어떤 환경에서 어떤 사람을 만나고 어떤 변화를 겪을지. 정말 똑똑하던 아이들이 사춘기 한번 잘못 겪으면 반항하고 집도 나가기도 하고요. 모를 일이에요. 그래서 저는요 이 땅에 사는 모든 어머니들은 겸손하셔야 되고요. 내 아이 외에 다른 아이를 무시하시면 안 돼요. 저는 그 결과를 자신의 인생으로 받는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사람은 겸손하셔야 돼요. 정말 특히 여러분 이제는 100세 시대잖아요. 근데 저희 아이들 때쯤이면 120세를 사는 시대가 될 거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저희 성기미 분 딸이 지금 중학생인데 그렇게 얘기하더래요. 엄마 나는 30세에 결혼할까 봐. 그래서 너 그렇게 늦게 결혼해서 어떡하려고 애도 낳아야 되고 막 설명했더니 엄마 내가 120살을 살 건데 30살에 결혼해도 그 남자하고 몇 년을 더 살아야 되는지 아냐. 생각해보니 그렇더라고요. 좀 끔찍한 일이긴 해요. 120살까지 산다는 게. 근데 여러분의 아이들 때는 그럴지 모르겠어요. 그렇다면 서서히 잘 되는 아이가 건강합니다. 정말로. 어릴 때 반짝 똑똑했던 아이들이 특히 초등학교 때 힘이 잔뜩 들어간 아이들은요. 공부하지 않아요. 왜? 주변의 사람들에게 너무 똑똑하다, 너는 괜찮다, 예쁘다 이런 소리를 많이 어릴 때 너무 많이 아직 인격도 갖춰지지 않은 사람이 너무 많은 칭찬과 어떤 것들을 듣는 것은요. 어떤 사람에게도 해악입니다. 제가 볼 때는. 정말 그래요. 부모들은 특히 엄마들은 이제 특히 직장에 없는 엄마들은요. 아이의 삶과 내 삶이 같이 이렇게 혼합이 돼 있어요. 그래서 아이의 똑똑한 것이 내 정체성이 돼요. 아이가 칭찬받는 것이 내 정체성이 돼요. 유치원에서 글 하나가 내 아이가 어떤 글이 왔느냐가 내 인생의 희노애락을 결정해요. 그런데 여러분 유치원 때 아이가 좀 모자라고 찌질하다고 절대로 잘못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엄마들이 유치원부터 엄마들이 강박이 좀 있으셔서 제가 볼 때 아이들을 못 살게 구시거든요. 그래서 이게 아이들에게 굉장히 해가 되는, 좀 내 아이가 칭찬받았으면 좋겠고 주목받았으면 좋겠고 인정받았으면 좋겠고, 그런데 그 내면을 잘 찾아 내려가 보면요 내 아이 때문이 아니라 결국은 나 때문이에요. 나 때문에 내가 좋은 소리 듣고 싶고 좋은 눈으로 바라보게 하고 싶고. 엄마들이 얘기하잖아요. 어머 누구 엄마세요? 우리 애들이 그렇게 선생님들이 칭찬하더라고요. 이 소리 들으면 나랑 할 것 같지 않으세요? 그런데 그게 아무것도 아니에요. 제가 이제 사춘기 아이를 또 키우다 보니 이게 나이 더 드신 분들은 더 이때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어찌되었건 22주 동안 제가 하는 말씀, 이 강의가 여러분에게 조금이라도 유익이 되시려면요 겸손한 마음으로 들으셔야 돼요. 내 아이는 지금 너무 똑똑해, 너무 잘해.
예, 이러면 아마 아무것도 안 들으실 수가 있는데 겸손한 마음으로 귀를 기울이시면 아마 도움이 되시는 부분들이 많이 상당 부분 있을 거라고 제가 좀 자신을 합니다. 저도 4년째 이 사역을 감당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도움을 받으시는 것을 실제적으로 경험을 하고 구체적으로는 제가 제 아이를 키우는데 정말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어서 저도 나름대로 기도도 하고 많은 책들도 좀 읽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도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어찌 되었건 이곳에 계신 모든 분들 엄마로 또 아내로 사시느라고 나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 세상에서 돈을 벌고 있는 직장 여성들은 시어머니에게도 명절 때 수고한다는 얘기라도 듣지만 집에서 애 보고 빨래하고 밥하고 남편 뒷바라지하는 여자들은 누구도 그것을 인정해주고 칭찬해주지 않아요. 너무 수고한다. 남편 결혼해서 여자로 사느라고 얼마나 고생하니. 애 키우느라고 막 거의 우울증이 걸릴 정도로 힘들잖아요. 아이는 잠시도 놔두질 않지, 칭얼거리지, 내 개인 사생활을 할 수도 없지, 외모를 하나 꾸미는 것도 쉽지 않고, 액세서리를 하나 달고 화장 하나 하는 것도 아이가 어리면 자유하지 않아요. 그래서 내가 누구 때문에 이런 삶을 사나 할 정도로 마음이 좀 힘드시고, 거기다가 남편과 아이가 속을 썩일 때는 정말 세상이 다 끝나는 것 같은 심정인 게 보통 여자들 마음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어찌되었건 아무도 여러분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해주고 칭찬해드리지 않기 때문에 제가 이 어머니 학교 때는 여러분들을 좀 위로해드리고 싶어요. 어쨌든 여자로 태어나셔서 결혼하셔서 그 인간이 지금 잘해주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네, 그 남편을 만나서 지금까지 살고 결혼하시고 아이를 낳아서 키우시느라 어쨌든 수고 정말 많이 하셨고요. 그리고 또 그것을 좀 위로해드리고 싶습니다. 전도서라는 성경에 전도서라는 책이 있어요. 근데 그 책은 솔로몬이라는 어마어마한 명예를 누렸던 왕이 지은 책인데 그 책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웃을 때가 있으면 사람은 인생이 이렇다는 거예요. 웃을 때가 있으면 울 때가 있고 실망할 때가 있으면 또 좋을 때가 있고 얻을 때가 있으면 줄 때가 있고 찾을 때가 있으면 잃을 때도 있고 이게 뭐냐면 우리 인생이 가장 부자로서만 살았던 사람이나 그렇지 않은 사람이나 모든 상황들이 반복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이제 한 40 중반을 살고 보니 그게 교회를 다니던 안 다니던 믿음이 있던 없던 저는 맞는 것 같아요. 제 인생을 45년을 돌아보니까 좋았던 적도 있었지만 나빴던 적도 있었고 정말 죽을 것 같이 슬펐던 적도 있었지만 또 괜찮은 적도 있었고 많은 것들을 사람으로부터 아니면 세상으로부터 얻을 때도 있었지만 끊임없이 빠져나갈 때도 있었고 그럴 때 있잖아요. 돈이 어떨 때는 잘 들어올 때가 있는데 어떨 때는 물 새듯이 교통사고도 나고 갑자기 아이도 다치고 생각지도 않은 일로 돈이 막 새나갈 때도 있고 그러므로 여러분 인생이라는 것은요 돌고 돕니다. 어떤 상황에 머물러 있지 않아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사람은 이 두 가지 상황이 끊임없이 반복이 돼요. 아주 저차원적으로 심플하게 말씀드리자면 좋을 때와 나쁠 때가 반복이 되는데 그것은 나의 인생도 마찬가지고 아이의 인생도 마찬가지고 남편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의 모든 일들이 좋을 때와 나쁠 때가 반복이 된다 생각하시면 돼요. 이것을 인정하셔야 돼요. 제가 볼 때 이것을 인정하고 삶을 살아가시는 분과 내 삶은 어떻게든지 좋은 일만 있어야 돼라는 밑바닥에 깔린 나도 모르는 욕망으로 살아가시는 분과 아이가 공부를 못하거나 학교에서 왕따를 당하거나 남편이 갑자기 좌천을 당하거나 안 좋은 일이 생기거나 내 삶에 유치원 엄마들이 갑자기 나에게 안 좋은 얘기를 하고 다니거나 정말 여러 가지 일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내 인생에 좋은 일이 있을 수도 있고 나쁜 일이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어머니는요. 그 시간들을 견딜 수 있지만 그런 것을 내 인생에서 전혀 염두에 두지 않는 분들은요. 사사건건 분노하고 좌절하고 그 일을 막느라고 애쓰실 겁니다. 그래 어떤 엄마가 내 얘기를 했다고 전화 걸어서 그 엄마랑 대판 싸우고 난리. 그런데 문제는요. 그렇게 해결한다고 해결이 되지 않는 것이 문제예요. 내 안에 있는 분도 그 사람에 대한 분도 안 풀릴 뿐더러요. 그 사람과의 관계는 더 악화되고요. 아마 소문도 더 나쁘게 날 가능성도 아주 큽니다. 그런데 그런 일들을 조금 한 발자국 떨어져서 생각할 수만 있어도요. 어마어마한 일들이 내 삶에 내 아이가 왕따를 당하는구나. 선생님 찾아가서 누가 왕따를 시키는데 쟤를 당장 어떻게 해라. 이런 식으로 풀 수도 있는데 제가 볼 때 이것은 아주 저차원적으로 초등학생도 풀 수 있는 수준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제가 죄송하지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대한민국 땅의 모든 유치원, 초등학교 어머니들은 내 아이의 손끝 하나, 감정 하나 다치는 꼴을 1시간도 보지 않아요. 예. 그래서 교장도 바꿔야 되고 담임도 바꿔야 되고 네. 그런데 여러분 엄마가
그런 식으로 아이를 도와줄 수 있는 것은 초등학교 때까지. 더 이상은 못하십니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무언가를 바꿔가시면요, 그 인생이 끝도 한도 없이 힘들어지실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어차피 모든 사람의 인생에는 힘든 일이 있고 좋은 일도 있다. 제가 제 인생에 겪었던 아주 좋았던 일, 아주 나빴던 일도 다 나눠드릴 텐데, 저희 남편은 37살, 그러니까 제가 병원 차트에 37살로 써 있었으니까 아마 38이나 39이었을 것 같아요. 지금 저희 남편은 그때 뇌졸중으로 쓰러졌었거든요. 그래서 젊은 그 나이에 남자가 뇌졸중으로 쓰러진다, 정말 있을 수도 없는 일인데, 지금 돌아보니 그게 지금 저희 아이가 초등학교 3학년 때니까 꽤 많은 시간이 흘렀어요. 저는 또 신앙이 있는 사람이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고, 저에게 누군가가 와서 그때 그 시간이 없었으면 더 좋았겠지 않겠냐고 물어본다면, 저는 진심으로 그때 그 시간은 저를 더 성숙시키고 인격적으로나 삶을 바라보는 눈을 다르게 만든 저에게는 아주 좋은 시간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모든 사람이 남편이 어려운 일을 겪기도 하고 아이가 어려운 일을 겪기도 하고 내가 어려운 일을 겪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똑같은 그 상황을 경험할 때 어떤 사람은 그 사건 때문에 더 가정이 좋아지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그 사건 때문에 가정이 망가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좋을 때 잘 사는 것은요, 아이도 똑똑하고 문제 안 일으키고 남편도 아무 문제 없고 나도 아무 문제 없을 때 잘 사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삶과 아이의 삶과 남편의 삶에는 반복적으로 좋지 않은 일과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 좋지 않은 일을 엄마와 아내가 어떻게 시야로 바라보고 해결하느냐에 따라서 그 가정 전체가 어떤 방향으로 가는가가 결정나요. 남편이 좀 안 좋아지고 나쁘다고 해서 소리 지르고 싸우고 난리를 치고 들들 볶아서 결국은 사내만해로 가는 여자가 있는가 하면, 오히려 그 사건 가운데 남자를 조금은 위로하면서 지혜롭게 행동해서 그 이후에 더 관계도 돈독해지고 더 좋은 일로 가는 분들을 봅니다. 이 상반된 일은 다 그 개인이 어떤 선택을 할 것이냐에 따라서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세상 아이들에게 가장 큰 축복은요, 좋은 엄마를 만나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어머니가 내가 경험했던 굉장히 좋은 어머니가 있을 수도 있지만, 저는 상담을 많이 하는데 그다지 좋은 어머니를 만나지 못한 분들을 많이 만나요. 강압적이고 내가 하라는 대로 해. 그리고 굉장히 좀 그런 보수적인 어머니들을 많이 보는데 딸들이 많은 상처를 받았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의 어머니가, 제가 상담한 그 모든 분들의 어머니가 그 어머니보다 조금만 더 나았으면요, 그 분은 저한테 상담하러 올 때 그 힘든 상태보다는 조금은 나았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의 어머니들은 우리가 바꿀 수 없습니다. 이미 시간이 지났고, 적어도 30년 이상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그런데 내가 지금 낳은 내 아이에게 내가 어떤 엄마가 되어줄 수 있는가는 내가 선택할 수 있어요. 내가 할 수 있어요. 결정할 수 있어요. 저는 지금도 우리 대학 청년들을 제가 맡고 있는데 그 아이들의 어머니들 얘기를 들으면서 같이 눈물을 흘릴 때가 있어요. 어떻게 아이를 낳아놓고 이렇게 이기적이고 자기밖에 모를까? 제가 이런 어머니들에 대한 상담을 많이 받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좋은 어머니가 있었다면 그 아이는 좋은 어머니가 됩니다. 그래서 좀 좋은 어머니가 어떻게 하면 될까 좀 고민하시는 12주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냥 이 상태 이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방법대로, 내 뜻대로 아이를 막 만져 나가시다가 이 아이는 한 번밖에 안 사는 인생이거든요. 이 아이의 인생이 나 때문에 잘못된다면 참 가슴 아픈 일일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이제 오늘을 빼면 마지막 주는 저희가 이제 좀 나누는 시간을 주로 갖기 때문에 10번 10주 동안 제가 강의를 이제 이 교재를 바탕으로 또 제가 읽은 책들을 바탕으로 10주 동안 강의를 할 텐데, 제가 여러분에게 나누어 드리는 정보는 모두 3가지 카테고리 안에 속합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이 굉장히 잘 알고 있는 익숙한 정보들도 들으실 거예요. 아, 저거 어디서 들었던 얘기인데 저 목사도 하는구나. 이렇게 그냥 보편적으로 여러분이 알고 있고 너무 친숙한, 아이는 뭐 어릴 때 이러면 안 좋대, 저러면 안 좋대, 이런 보편적인. 그래서 이 부분을 들을 때는 마음이 불편하시진 않을 겁니다. 편하실 건데, 2가지 더 정보가 여러분에게 주어질 텐데, 하나는 낯선 정보들도 있으실 겁니다. 정말? 저런 생각은 한 번도 안 해봤는데? 예. 제가 오늘도 좀 그런 얘기들을 해드릴 겁니다. 낯선 얘기. 진짜? 예. 그리고 마지막 3번째 정보는요, 불편한 정보들도 여러분에게 좀
드릴 겁니다. 어떤 것들이 불편하냐면요. 내가 지금 되게 좋아서 하고 있고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누군가가 아니라고 얘기하면 굉장히 불편하거든요. 예를 쉽게 들어드릴게요. 내가 너무 커피를 좋아해서 하루에 3잔씩 마시는데 이걸 안 마시면 막 너무 하루가 생활이 안 돼서 매일 마시는데 갑자기 텔레비전 주변에 사람들이 다 커피 3잔 마시는 게 너무 안 좋고 몸에 얼마나 그게 뭐 안 좋은 줄 아냐 이런 구체적인 실제적인 정황들을 막 얘기하면 그때부터 우리의 마음은 불편해지죠. 왜냐하면 내 이성은 먹고 싶은데 모든 정보들은 먹지 말아야지 좋은 것으로 얘기하니까 내가 원하는 것과 세상이 옳다는 것이 부딪히면서 불편해지기 시작합니다. 이제 그러면 내가 결정을 해야죠. 내가 커피를 계속 내 몸을 위해서 먹을 것인가 아니면 계속 내 몸이 망가지든 말든 3잔 이상을 마실 것인가. 예. 이렇게 되는. 그래서 제가 알려드리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 중에 들어보지도 않고 별로 생각은 안 해봤는데 뭔지 모르지만 불편하다. 내가 엄마로 아내로 이런 부분이 잘못돼 있었구나 이걸 아시면 굉장히 마음이 좀 불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모임을 통해서 어쨌든 이혼 위기에 갔던 분들이 화해하시는 것도 보기도 하고 또 아이와 거의 원수처럼 지내던 엄마들이 자기의 아이를 이해하게 되는 분들도 많이 만납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보면 불편하고 낯선 정보가 익숙한 정보보다는 저희의 인생에는 더 많은 유익을 가져오는 것들이 많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저희가 이제는 결혼 생활이라는 게 익숙해졌지만 처음 한 남자를 만나서 결혼식장에 섰던 그때 혹시 생각이 나십니까? 그때 약간 좋으면서도 긴장되면서도 묘한 감정. 그건 진짜 결혼 처음 해보는 그 사람밖에 모르는 감정이거든요. 서서 고백하는 이 사람하고 이제 물를 수도 없고 일평생을 살아야 되는 그러면서 왜 순간순간 갈등도 되잖아요. 내가 잘하는 선택일까? 이 사람하고 일평생 살 수 있을까? 저는 예전에 제가 신앙을 가지기 전에는 저는 부모님께 사랑을 많이 못 받고 자랐어요. 저희 아버지가 저를 너무 지금 돌아보니 저를 사랑하셨는데 왜 말을 이렇게 좋게 잘 못하시는 분들 있죠. 굉장히 엄격하시고 엄하셔서 늘 저를 좀 더 잘해 이런 식으로 하셔서 아버지를 너무 싫어했고요. 어머니는 선생님이셔서 계속 좀 집에 안 계셨어요. 그리고 저희 어머니도 제가 지금 생각해보니 마음이 허하셔서 사람들 만나고 바깥으로 자꾸 도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어릴 때 이렇게 집중적인 보살핌과 사랑을 좀 못 받고 자라서 제가 굉장히 사람에 대한 사랑을 제 내면에서부터 집착하고 갈구했던 것 같아요. 친구들한테 인기 있기를 너무 간절히 원하고 선생님들한테 인정받기 원하고 근데 선생님한테 인정도 내가 원한다고 되는 게 아니었고 친구들도 마찬가지고요. 너무 인기도 있고 잘 지낼 때도 있었지만 친구들이 다 떠나갈 때도 있었고 이제 그런 걸 겪으면서 인생을 경험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되게 사랑에 좀 갈구를 했는데 그래서 제가 볼 때 저는요. 부끄러운 얘기지만 내가 한 남자를 만나서 평생을 살 수 있을까? 제가 신앙이 없을 때는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다른 남자가 좋아지면 어떡하지? 저는 그러니까 사랑을 막 갈구하고 저를 좋다는 사람은 다 좋고 제가 볼 때 내면이 망가져 있으면 정상적인 윤리관을 갖기가 쉽지 않아요. 제가 제 부끄러운 예전에 제 가치관을 털어놓는 이유는 저는 어머니 학교를 하면서 그런 분들도 만났거든요. 자기 남편이 있는데 바람을 피우는 여자분들. 그리고 여러분 지금 이 시대는 그런 분들이 너무 많은 시대예요. 남편은 바깥에 따로 애인이 있고 부인은 또 바깥에 따로 남자친구가 있는 그리고 그냥 애들을 위해서 제가 가르쳤던 고등부 아이도 그런 아이가 있었어요. 엄마 아빠가 같이 살아요. 그런데 남자친구 여자친구가 따로 있고 이혼을 안 하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얘가 아직 어리니까. 근데 그걸 또 아이한테 다 얘기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고등학교를 네가 졸업하면 우리는 헤어질 거야. 그래서 그거 시한부로 날짜를 받아놓고 아이가 엄마 아빠랑 살았어요. 아들 하나 딸 하나인데 아들은 거의 정신병자 됐고요. 딸은 내면이 얼마나 불안한지 잘생기고 좋은 남자한테 꽂히면요. 다 벗고 달려들 정도로 아무것도 안 보여요. 여러분 얘가 이렇게 된 것은요. 다른 사람들은 다 걔를 이상하다고 얘기하죠. 근데 저는 너무 많은 아이들을 상담하면서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그리고 책에서도 얘기합니다. 이상한 아이는 없어요. 이상한 부모가 있죠. 네. 아이가 태어나서부터 다 저절로 이상해지지는 않아요. 자기가 보고 듣고 경험한 것이 그 아이의 내면을 형성해요. 그래서 자기를 만들어요. 자기도 모르게. 그래서 그걸 가지고 사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이는 어릴 때부터 그 망가진 가정 엄마 아빠 때문에 아이 둘은 완전히 망가졌거든요. 그래서 그 오빠랑 아이가 살려고 교회를 열심히 나왔는데 오빠는 술을 마시면 거의 미쳐가지고 막
사건을 너무 치고요. 그러니까 정상적인 직장 생활도 할 수 없는 이제 거의 20대 후반인데 이 아이도 좀 그래요. 그래서 제가 이 아이 때문에 눈물을 많이 흘렸었어요. 목사님 어떻게 해요? 우리 엄마 아빠 이제 헤어질 날이 얼마 안 남았어요. 제가 얼마나 이런 아이들의 상담을 하면요. 그 부모에 대한 분노가 막 올라오는지요. 아니 어떻게 자식한테 엄마 아빠는 언제 헤어질 거다 이런 얘기를 하고 아이를 키울 수 있으면 이 아이는 만신창이에요. 그러니까 이 남자 저 남자 만나고 어떻게 자기 몸 하나를 애가 정서적으로 불안하니까 가누지를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이런 상황들을 제가 보면서 하여튼 많은 것을 느끼고 또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찌되었건 제가 지금 나누는 모든 것들, 이것도 아마 이런 이야기들도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낯설고 불편한 이야기들을 제가 많이 해드릴 텐데 아마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좀 실제적으로 되실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이런 어머니, 아이들 다루는 쪽의 전문가는 아닙니다. 공부를 그쪽으로 전문적으로 한 사람은 아니지만 제가 전문적으로 한 분들보다 한 가지 자신할 수 있는 것은 제가 어린 아이들, 중고등학교 아이들, 대학생 아이들을 한 10년 넘게 이렇게 같이 가리키고 생활하다 보니 임상적으로 경험으로 아는 것들이 제가 많이 있어요. 그리고 제가 공부한 것과 경험은 같이 맞닿아야 실제 효과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나누는 것은 어느 한 부분도 이론적인 것만은 없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 중에 어떤 좋은 방법을 알고 싶어서 이 모임에 오셨다면 저는 잘못 오신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좋은 방법은 사람을 바꿀 수 없다고 믿는 사람입니다. 좋은 이론은 사람을 바꿀 수 없다고 믿는 사람이에요. 만약에 어떤 한 방법이 사람을 바꿀 수 있다면 이 세상은 다 그 방법대로 다 살면 돼요. 그리고 여러분에게 지금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아이는요, 이 세상 누구와도 같지 않아요. 이게 문제예요. 왜 많은 책을 읽고 이 좋다는 어머니 모임 여기저기 많이 쫓아가는 어머니들이 내 아이에게 실효를 못 거두는 것을 제가 너무 많이 봅니다. 그 이유는 내 아이는 그 방법을 써서 먹혔다는 그 방법이 맞지 않는 아이일 가능성이 거의 아주 높습니다. 왜냐하면 내 아이는 누구랑도 다른, 지문이 이 세상에 이렇게 사람이 많은데 지문이 다 다르잖아요. 그런데 하물며 이 내면의 인격은 어마어마하게 다릅니다. 예. 그래서 제가 그런 생각을 해요. 저희 아이는 제가 나중에 제가 이번 이제 나머지 10주 동안 제가 나눌 것들이 보편적으로 한 크게 두 카테고리로 나눌 수 있는데 첫 번째는요. 그래서 나 자신에 대해서 좀 많이 제가 말씀드릴 거예요. 왜냐면요. 저는 잘못된 엄마를 만나서 망가진 아이들을 너무 임상적으로 많이 만났기 때문에 저는 어머니 학교를 하면서 가장 제가 좋았던 것은 이분들이 바뀌면 이분들의 아이는 살겠구나예요. 저는. 여러분의 아이들이 적어도 저 같은 사람한테 와서 눈물을 흘리며 우리 엄마 때문에 너무 힘들어요, 목사님. 눈물을 흘리며 이런 얘기하지 않을 아이로 여러분들이 키울 수 있다면 여러분들의 아이는 복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아이들만 다루다가 하나님께서 어머니들, 보다 근본적인 분들을 만나게 하셨다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곳에 있는 어머니이신 여러분이 바뀌려면요. 내가 어떤 존재고 어떤 생각을 하는 사람인지를 좀 아셔야 돼요. 저는 제가 신앙생활을 하고 하나님을 만나면서 저 자신을 객관적으로 파악하게 됐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제가 장담하건대 이 중에 계신 거의 대부분의 분들이 자기 자신을 객관적으로 파악을 못하시고 있다고 제가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제가 만난 거의 모든 분들이 그렇더라고요. 보통 나에 대해서 제가 늘 나누는 게 있어요. 심리학적으로 네 가지로 구분을 합니다. 어떻게 구분하냐면 나도 알고 남도 아는 내 모습이 있어요. 이거는 보편적으로 그냥 다 드러나는 거죠. 저 사람 되게 명랑해. 내가 생각해도 나는 밝아. 그 사람도 알고 나도 아는 영역이 있어요. 두 번째 영역은 나만 아는 영역이에요. 사람들은 다 내가 이런 줄 알지만 사실은 난 이런 모습이 있는데 나만 아는 모습이 있어요. 어떻게 남이 나를 다 알겠어요. 세 번째는 나는 모르는데 남들이 보고 있는 내 모습이 있어요. 나도 모르게 나오는 내 인격적인 모습들이 있어요. 나도 모르게 나오는. 계속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단어 선택이랄지 표정이랄지 말이랄지 어떤 상황이 나면 불같이 화가 난달지. 나는 잘 모르지만 저 엄마 원래 그렇잖아. 다 남들은 그렇게 잘 파악하고 계시죠? 저 엄마는 이 얘기만 나오면 발끈해. 저 엄마는 애를 그래서 이렇대. 그런데요, 놀라운 것은 또 그 엄마는 몰라요. 자기 애를 자기가 망가뜨리고 있으면서 오히려 남들은 또 보는 것 같아요. 저 엄마 저렇게 키우면 애 큰일 나는데. 근데 그 엄마는 절대로 그렇게 생각 안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모르지만 남이 아는 내 모습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자꾸 이 10주 동안 겸손해지시라고 얘기하는 것은요. 이게 사람의 가지고 있는 구성 요소예요. 나도 알고 남도 알고 나만 알고 남만 아는 요소가 나에게 있어요. 그런데 겸손하지 않잖아요. 엄마들이요. 죽어도 남의 말은 받아들이지 않죠. 내 생각만 옳다고 하죠. 그런데 그게 그 사람의 다가 아니기 때문에 문제라는 거죠. 그러니까 귀 닫고 눈 감고 그냥 내 멋대로 살고 싶은 분은 그렇게 하셔도 되지만, 그리고 마지막 이게 제일 문제인데, 나도 모르고 남도 모르는 영역이 우리에게 있어요. 근데 이게 정신분석학적으로 70% 이상이 된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 아이러니한 세계를 사는 거예요. 내가 만난 내 남편도 문제가 많거든요. 문제가 많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그 사람도 자기가 자기를 왜 이러는지 모르겠는 부분이 70% 이상이니까.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가 이걸 겸손히 좀 인정할 수 있으면 많은 도움을 받으실 수 있어요. 좋은 쪽으로. 그래서 어찌되었건 나도 모르고 남도 모르는 여러분의 모습들이 있는데요. 제가 이 모습들을 좀 깨워드릴 거예요. 이게 되게 괴롭기도 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대부분의 것들은 내가 기억하기 싫거나 마음이 힘들어서 내 기억 한편으로 밀어내버려서 지금은 내 머리에는 없는 것들일 가능성이 커요. 그런데 이렇게 정신과 상담을 하거나 분석하시는 분들이 하시는 일반적인 얘기가 뭐냐면요. 이 어릴 때 분노, 막 놀랐던 감정들, 분노했던 감정들, 엄마 아빠 때문에 힘들었던 감정들, 막 크게 맞았거나 어떤 억울했거나 이런 것들을 계속 아이들이 이제 누르거든요. 왜냐하면 약자잖아요, 아이는. 소리 지르고 뭐 대든다고 맞기만 더 하겠죠. 그러니까 억울했어도 울면서 참는 거죠. 이제 그랬던 것들이 우리 내면에 다 차곡차곡 쌓입니다. 정신적으로 경험한 것은요, 여러분, 우리 뇌에서 절대로 사라지지 않아요. 그게 문제예요. 나는 이제 30이 되어서 결혼도 하고 어릴 때가 아무것도 기억 안 나요. 목사님 저한테 그러거든요. 제 어릴 때 아무것도 기억 안 나요. 그런데 뭐가 문제냐면 기억도 안 나는 그때의 그 경험이 내 안에 고스란히 내 뇌에 다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게 문제예요. 그리고 그 뇌에 기록되어 있던 사건들은 내가 삶에서 힘든 비슷한 어떤 어렵고 힘든 상황을 딱 맞닥뜨리면 고스란히 다 나에게서 나옵니다. 분노나 좌절이나. 왜냐하면 이제는 성인들이 되셨기 때문에 굳이 조절 안 해도 되거든요. 어릴 때는 어쩔 수 없어서 참았지만. 근데 그거의 최대의 피해자가 누군가 하면 바로 아이들이에요. 왜냐하면 사람은 본능적으로 못된 기질이 있는데 강자한테 약하고 약자한테 강해요. 그런데 우리 인생에서 내가 그래도 가장 마음대로 해도 되는 약자는 내가 낳은 아이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짜증, 신경질 어떤 것들이 아이들에게 고스란히 전가가 됩니다. 그래서 엄마가 자신을 파악하지 않은 상태에서 내 아이를 잘 키운다. 이건 있을 수도 없는 얘기예요. 그래서 어떤 엄마들은 저에게 그렇게 얘기해요. 그런 거 별로 듣고 싶지 않고 그냥 내 새끼만 잘 되면 됩니다. 그런데 이 내 새끼는요. 자기가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사람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게 만약에 나라면 내가 변하지 않으면 내 아이는 내 영향대로 자랍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기질, 내가 주는 나쁜 에너지를 고스란히 받아요. 여러분 영적으로 보면 우리가 신앙적인 어떤 이런 적으로 보면 엄마의 영혼은 아이와 특히 어린아이일수록 거의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검사를 해보면요. 엄마가 우울해 있잖아요. 아이에게 아무 말 하지 않아도 그 아이는 우울해요. 예. 아빠랑은 좀 그렇지 않은데 특히 어릴수록 아이들은 엄마의 감정 상태를 떨어져 있어도 고스란히 공유합니다. 그 정도로 엄마랑 아이는 끈끈한 관계예요. 그래서 제가 어떤 분을 상담했더니 어릴 때 부모에게 학대를 많이 받고 자랐거든요. 특히 엄마에게. 그런데도 이 아이는요, 이 아이에게 애증 두 가지 감정이 있어요. 너무 엄마가 싫으면서도 너무 엄마가 좋은. 그러니까 이 아이가 저는 불쌍한 거예요. 엄마가 너무 좋고 엄마 없으면 못 사는데 엄마가 자기한테 너무 못된 짓을 많이 했으니까 이 두 가지가 있으니까 애가 정신적으로 건강할 수 있겠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과 증오하는 마음 두 가지가 있다. 이건 정말 특히 어릴수록 그 정신 상태가 감당할 능력이 없어요. 너무 어리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아이들이 이상해지는 겁니다. 초등학교 고학년부터 벌써 이상한 행동을 학교 가서 하고 중학교 가서 굉장히 돌발적인 행동을 하고 아주 억압적으로 잘 크던 아이들이요. 사춘기에 가서 가출을 하고 물건을 훔치고 이상한 행동을 하는 것은 그 더 어릴 때부터 무언가 그 아이의 삶에, 가정에 억압되는 문제가 있었던 거거든요. 정신분석학적 용어로 억압이라는 단어를 써요. 이게 어떻게 억압이라는 단어를 정신분석학적으로 정의하냐면요. 우리의 뇌는, 이 찔리면 피나 어떤 고름이나 이렇게 나오는 게 우리 이 피부를 살리기 위해서 이런 증상들이 있는 거거든요.
이 내면도 마찬가지, 정신도 마찬가지로 내 정신과 뇌를 보호하기 위해서 내가 너무 힘들었던 상황들을 잊으려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제가 어릴 때 너무 힘들었는데 제가 초등학교 때 기억도 거의 없어요. 초등학교 때 기억. 그러니까 제 뇌가 그때를 기억하기 싫어서 기억하지 않는 거죠. 왜냐하면 저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걸 계속 기억하면 제가 너무 힘드니까. 이런 식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내면이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를 좀 아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왜 아이가 이런 행동을 하면 분노하고 폭발할까? 내가 왜 우리 남편의 이 점은 왜 이렇게 못 견딜까? 어떤 그런 반복되는 패턴이 있으면 그건 문제가 있는 겁니다. 나에게. 그리고 그것을 쭉 찾아 내려가면 어디서부터 문제가 시작되는지를 만날 수 있어요. 정신과 상담을 해보신 분이 혹시 있는지 모르지만 정신과 상담들을 하면 보통은 그 사람에게 부부간에 문제가 있거나 우울증이 있어서 찾아가면요. 이상하게 질문을 부모님에 대해서 물어봐요. 내 부모에 대해서.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해를 못하거든요. 아니 지금 내가 우울하다는데 내 부모를 왜 물어봐요? 내 남편하고 나하고 사이가 안 좋다는데 왜 우리 부모를 물어봐요? 근데 부모를 물어볼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아이는 부모에게서 보고 들은 것에서 자유하지 않아요. 여러분의 부모가 어떠했던 것을 여러분 노트에다가 쫙 적으시잖아요. 거기에 여러분 모습이 있어요. 거기에 여러분 피할래야 피할 수 없어요. 왜 북한에 있는 사람들이 김정은, 김일성을 이렇게 신처럼 여기겠어요? 어릴 때부터 늘 그렇게 세뇌됐기 때문이거든요. 아이들은 좋은 쪽이든 좋지 않은 쪽이든 부모의 말, 행동, 습관, 인격에 세뇌가 됩니다. 그리고 그것은요, 내가 그것을 띄어내려고 내 뇌에서 꺼내려고 해서 꺼내지지 않아요. 거기서 존재하고 있어요. 계속. 그래서 나를 쫓아다닙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나중에 제가 영적인 얘기들도 좀 나눌 텐데 저는 이것을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알고 신앙을 가져서 이 부분에서 자유로워진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은 나중에 좀 나눠드릴 겁니다. 그래서 어찌되었건 간에 왜 저 목사가 내가 아이 어머니 학교라고 해서 왔는데 자꾸 나에 대해서 생각해보게 하고 부모 얘기를 하나 제가 10주 동안 계속 그 얘기를 할 거라는 거를 지금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은 우리가 변화되는데 너무 근본적으로 좀 필요한 얘기고요. 제가 지금 막 오늘 제가 하고 싶은 얘기가 엄청 많았는지 원고 장난 아니게 써왔네요, 진짜. 반도 못했는데 제가 좀 줄여서 정리할게요. 왜냐면 제가 10주 동안 이 얘기들을 다 할 거고 제가 이번 학기 동안 제가 읽고 있는 책들이 굉장히 좋은 책들이 많아요. 제가 또 근본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릴 얘기는 여자와 남자에 대해서 좀 나눠드릴 겁니다. 우리가 아무도 초등학교나 이런 데서 생물학적으로 남자와 여자의 성기 구조가 다르다는 것은 가리키지만 남자와 여자가 어떻게 다 기질적으로 다르고 얼마나 다른지를 가르쳐주지 않았더라고요. 근데 그게 필요해요, 사람은. 만약에 신이 있어서 인간을 만들었다면 왜 모든 물건은 목적을 가지고 만들잖아요. 냉장고는 냉장고대로, 자동차는 자동차대로 목적을 가지고 누군가가 만들어서 우리는 지금 그걸 다 익숙하게 알고 있어요. 그런데 애들을 보세요. 애들은 가르쳐주지 않으면 모르거든요. 냉장고에다 책 넣을 수도 있어요, 애들은. 왜? 그게 뭐 하는 목적을 가진 물건인지를 모르면 원래 사용해야 되는 방법대로 안 사용하죠. 그러면 우리 같이 아는 사람들은 가르쳐주죠. 그러는 게 아니라고. 왜냐하면 그거는 책을 넣기에는 너무 비싼, 책을 넣기에는 너무 우리가 많은 돈을 주고 산 기기예요. 특별히 음식을 보존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가르쳐주죠. 얘야, 이건 이런 목적 때문에 쓰는 거야. 여기다 책을 넣는 게 아니란다.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누군가가 어떤 신이 목적이 있어서 인간을 만들었다면요. 만들 때 남자, 여자를 만들었다면 그렇잖아요. 이럴 수도 있잖아요. 모든 인간은 다 한 종일 수 있잖아요. 남자거나 여자거나. 그리고 남자, 여자 외에 또 다른 종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는 이것을 그냥 익숙하게 받아들인 거거든요. 남자와 여자밖에 없다, 이 세상은. 근데 그러하기도 하고. 그런데 만드신 분은요, 이 성적인 구조 외에 정신적으로나 기능적으로나 목적이 있으세요. 여자와 남자에 대해서. 저희가 이걸 간과하고 살았기 때문에 고통했던 나날들이 제가 너무 많았다는 것을 제가 공부를 하면서 구체적으로 좀 알게 됐어요. 우리는 다 여자예요. 그리고 여자는 어떻게 여자로 살아야 되는지 어떤 기능과 목적이나 역할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나눠드릴 텐데 제가 요즘 읽고 있는 이건 2014년 신간인데요. 에덴 남녀라는 책이 있는데 이 책이 보면 되게 무서운 얘기가 한 가지 나와요.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요. 우리가 왜 아이들이 요즘은 동성애가 아주 자연스러워요. 중학생 아이들만 해도
동성애에 대해서 이제는 거의 이상하게 생각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무서운 상상을 하자면 우리의 아이들 중에 누군가가 동성애가 생길 수도 있는 시대예요. 그만큼 여러분들 경악을 하시겠지만 유럽에서 동성애가 먼저 합법화가 됐고 그게 이제 미국으로 건너와서 우리나라로 지금 들어왔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도 거의 동성애는 아마 국회의원들 중에 법을 제정할 때 동성애를 찬성해야 된다. 근데 동성애라고 단어를 쓰지 않고요. 소수 뭐라고 얘기하죠? 뭐 무슨 성소수자나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래서 되게 세련되고 쿨하고 멋있게 표현을 해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도 보호를 받아야 된다. 그래서 어떤 인권을 들고 나오면서 그러니까 이 인권의 범위가 여러분 우리가 자랄 때랑 우리 아이가 자랄 때는 이제 밑도 끝도 없이 나간다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그 기준이 이게 괜찮은 겁니까? 이렇게 되어도? 저는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분명히 만드신 분이 이렇게 다르게 만들었을 때는 그거를 바꿔서 살아도 되는데 굳이 다르게 만들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랬더라면 한 종류로 다 만들었겠죠. 네가 원하는 대로 살라고. 그런데 이것은 분명히 이유가 있는 것이고요. 그런데 이 책에 어떤 게 나와 있냐면 스페인의 어떤 신문에 난 기사예요. 제가 좀 찾아서 읽어드릴 수 있으면 읽어드릴게요. 스웨덴에서 애를 낳는데 최근에 난 기사인데 친구들이 그 부모에게 물어봤대요. 네 애 아들이야 딸이야? 그랬더니 그 부모가 뭐라고 대답했냐면 얘가 여자로 살지 남자로 살지는 얘가 커서 결정할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해줬대요. 예. 여러분 이게요. 이제 벌써 유럽은 동물이랑 성관계를 하는 것이 합법화가 이제 추진하고 있어요. 예. 여러분 엄마들이 제가 똑똑하셔야 된다고 얘기하는 것은요. 유럽에서 퍼지게 된 것은 반드시 미국으로 들어오게 돼 있고요. 미국을 점령한 사고방식은 대한민국으로 들어옵니다. 지금까지 이 모든 생각의 전이가 이런 순서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아이들이 우리 나이가 됐을 때 이 세상은요. 정말 끔찍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그것이 아무렇지도 않은. 그리고 이 유럽에 있는 분들은 어떻게 얘기하냐면 우리는 동물을 존중하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는 거다라고 얘기를 해요. 얼마나 그럴듯하게 논리를 만들어내는지 그것도 똑똑한 사람들이 만들어내서요. 읽어보면 깜짝 놀랄 만큼 합리적이고 이성적이며 논리적인 글들로 지금 이제 그렇게 내다보고 있어요. 많은 목사님들이 아마 유럽에서 통과가 되지 않겠는가. 벌써 그런 운동이 일어나고 있으니까. 그래서 지금 이제 이런 성 정체성에 관한 문제도 어머니들이 아이들에게 잘 심어주셔야 돼요. 내 아이가 남자인데 여자 역할을 하면서 남자로 살 수 있다. 이게 생각할 수도 없는 일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사는 시대에는 팩트가 살고 있는 상황이 그러할 수 있는 그런 시대예요. 이것을 인정하셔야 돼요. 내 애는 그렇지 않을 거야. 이것만큼 나이브하고 좀 무식하다고 해야 되나? 우리 아이가 던져질 세상은 우리보다 더 치열하게 자기의 윤리관을 지켜야 되는 시대예요. 그래서 어머니들이 아이를 위해서 좀 기도하시면서 이렇게 키우실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미국의 한 교육자가 초등학교 아이들을 데려다 놓고 이렇게 얘기했대요. 남자가 평생 남자로 태어나고 여자로 태어난 게 중요하지 않아. 네가 만약에 남자로 태어났는데 여자로 살고 싶으면 성전환 수술을 하면 돼. 네가 여자인데 남자로 살고 싶으면 성전환 수술을 하면 돼. 그리고 만약에 네가 수술하는 게 부담이 된다. 그러면 남자의 모습을 가지고 네가 원하면 여자로 살았다가 이제는 여자 역할로 사는 거는 좀 힘들어. 그러면 남자로 살았다가 그것은 네가 정하는 거야. 너가 네 인생의 주체니까 네가 정하는 거야. 이거를 한 교육자가 그러니까 이런 쪽으로 교육을 하는 사람은 인정해 주는 거죠. 이제 미국은 이걸 교육이라고 표현을 한 걸 보니까. 그래서 이분이 남자 여자가 이렇게 생긴 것만 달라서 마음대로 바꿔도 되는 이런 단순한 개념으로 신이 이렇게 인간을 남자 여자로 만들어 놓지 않았다. 남자는 남자로서의 고유의 기능과 어떤 게 있는 거고 여자는 여자로서의 그게 있는 거예요. 이걸 막 섞는다는 것은 냉장고에 책을 넣는 것과 하나 다르지 않아요. 만드신 분이 보기에는. 그리고 그것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는 사람이 보기에는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왜 굳이 저런 짓을 해. 냉장고에 음식을 보관하면 이렇게 유용하게 쓸 수 있는데 이렇게 비싼 돈을 줘서 냉장고를 만들어 놨더니 왜 여기다 책을 보관해? 미친 거 아니야? 똑같아요. 왜 굳이 여자로 만들어 놨더니 왜? 무슨 이유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죠. 여자로 살라고 만들어 놨는데.
그래서 그걸 여자를 누리면서 아름답게 살 수 있는데, 그래서 남자와 여자에 대해서 제가 뇌적인 부분이나 심리적인 부분이나 많이 나눠드릴 거고요. 나머지 10주 동안. 그래서 좀 마무리를 제가 해야 될 것 같아서, 하여튼 제가 지금 다 못다한 얘기들은 제가 10주 내내 해드릴 겁니다. 시간이 모자랄 정도로, 제가 저에게 주어진 1시간이 정말 강의를 하다 보면 모자랄 정도로, 왜냐면 저에게 되게 어떤 그런 열정이 있어요. 엄마들이 바뀌어야 그 아이가 산다. 저는요, 제가 얼마 전에도 굉장히 나이가 든 어떤 분이 울면서 자기의 과거를 고백하는 걸 들었어요. 부모와의 관계가 너무 나빴더라고요. 그러면 저는 또 눈물이 나요. 이 어머니 아버지가 조금만 더 괜찮은 사람이었다면 이런 피해자를 만들지 않을 텐데, 저는요, 엄마 아빠가 자기가 낳은 자신의 아이 한둘만 잘 키워도요, 대한민국 땅이 이렇게 망가지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통계적으로 가정폭력이나 가정에 문제가 있고 엄마 아빠가 사이가 나쁘고 엄마가 이상한 엄마를 만난 아이들이 다 문제를 일으켜요. 학교에 가서 이상한 짓을 하고 다른 아이들을 괴롭히고 힘들게 해요. 그런데 그게 그 아이의 문제겠냐고요? 아니거든요. 그 부모의 문제거든요. 그리고 그 부모는 또 그 부모의 문제였을 수 있죠. 그래서 저는 이 악순환은 우리가 끊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도 저희 어머니 아버지가 저에게 많은 실수를 하셨더라고요. 공부를 하다 보니까. 조금만 이렇게 하셨더라면 내가 더 덜 고통당하고 상처를 받지 않을 수 있었겠구나. 그런데 그거는 이미 지나간 과거고 돌이킬 수 없어요. 저가 할 수 있는 것은요, 제가 좋은 엄마가 돼서 제 아이를 건강하게 키워서, 제 아이는 남자니까 좋은 아빠, 좋은 남편, 건강한 사회인으로 살게 하는 역할만 제가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저희 아이를 위해서 매일 기도하고 저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끊임없이 책을 읽고 공부합니다. 예. 그래서 이번 학기 동안 여러분 위로도 받으시겠지만 불편하고 낯선 것들, 왜냐하면 엄마가 되고 아내가 된다는 것은 희생과 섬김과 인내를 수반하지 않으면 안 되는 역할이에요. 역할 자체가. 만약에 희생하고 수고하고 헌신하는 것이 하기 싫으신 분이라면 이렇게까지 얘기할 수 있겠어요. 괜히 결혼하셨고 괜히 엄마가 되셨다. 남편이라는 인간들과 이 아이는 그래서 어떤 분들은 남편까지 합해서 애 숫자에 넣으시더라고요. 자연스럽게 난 애가 몇이다. 예. 이 종족들은요, 엄마 아내의 희생과 헌신과 사랑을 먹고 자랍니다. 성경에 되게 재밌는 구절이 있는데요. 지혜로운 여인은 자기 집을 세우지만 미련한 여인은 자기 손으로 자기 집을 허느니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다고 성경에 나오거든요. 남자를 만드시고 나서 그 후에 여자를 만드세요. 그래서 저희 목사님은 원래 모든 것이 그 후에 지어진 것이 더 진화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생물학적으로 사실 그래요. 생물학적으로 모든 것은 뒤에 있는 것이 더 진화돼요. 자, 그런데 그러면 되게 막 여성학자들이나 여성 자유주의자들은 이런 얘기를 들으면 되게 우쭐하겠지만, 여러분, 신이 무언가를 누구에게 더 줬다면요, 그 이유는 없는 사람들에게 나눠주라고 준 것이라고 성경은 얘기해요. 그러므로 여자가 굉장히 제가 볼 때 남자보다 나은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똑똑하고 여러 가지 것들을 한꺼번에도 잘 처리하고. 그런데 하나님이 여자에게 하나라도 더 많은 것을 주신 이유는요, 그러므로 성경에는요, 남자 때문에 집이 망한다는 얘기가 없어요. 여자가 지혜로우면 집이 잘 되고 여자가 미련하면 집이 망한다. 그만큼 어떤 여자가 그 가정에 있느냐가 그 가정을 결정합니다. 이것은 제가 확실히 맞다고 믿고 있는 사안 중에 하나예요. 왜냐하면 제가 실제적으로도 많이 봤기 때문에. 어떤 이상한 남편, 어떤 이상한 아이도 지혜로운 여자 하나를 못 당하는 것을 제가 봤거든요. 그리고 우리나라의 역사가 그것을 얘기해요. 남편은 집 나가고 끊임없이 바람피고, 드라마에서 많이 보셨죠? 엄마가 애 업고 안고, 그 엄마 하나가 그 집안에 버텼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가정은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하여튼 이번 학기 내내 저는 저를 비롯해서 저희 성기미 분들을 비롯해서 이곳에 있는 모든 어머니들이 지금보다는 더 나 자신을 좀 파악하고 알게 되시고, 그러므로 좀 내 아이와 내 남편, 내 가정에 정말 유익이 되는 지혜로운 여자들이 다 되는 일에 제가 좀 도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려면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오늘 빼면 저희가 11주가 남거든요. 정말 간곡히 부탁을 드리기는 지각하지 마시고 결석하지 마시기를. 왜냐하면 지각하고 결석하시면서 무언가를 얻어가시기는 쉽지 않아요. 제가 볼 때 저는 정말 이 공부들을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집중해서 열심히 한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대충, 그것도 남이 이제 열심히 한 것을 지금 들으시면서 이걸 대충 그냥
시간도 안 지키시고 제대로 하시지도 않고 듬성듬성 빠지시면서 하시면 제가 볼 때 유익이 있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이왕 안 하시기로 했으면 모를까 하시기로 하셨다면 지각하지 마시고 11주로 좀 지켜주셨으면 좋겠어요. 아마 그러면 제가 생각할 때 여러분들의 삶에 무언가 하나라도 반드시 도움이 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는 것들을 나눠드릴 겁니다. 그래서 어떤 방법이 아닌 내가 변화되고 아이가 변화될 수 있는 조금은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이런 것들을 좀 나눠드릴 텐데 꼭 좀 오시고요. 저희가 매주 진행하는 것이 처음은 찬양을 하고 그 다음에 선물을 뽑습니다. 이 선물은 아까처럼 뭐 게임을 해서 드리지 않고 그냥 드려요. 저희 여러분의 모든 이름을 통에다가 담아놓고 무작위로 2명씩 매주 뽑을 거거든요. 그런데 제가 너무 재밌게도 이번 주에 이상하게 가기 싫어하면 그 주에 꼭 그분 이름 뽑더라고요. 그러니까 가기 싫어하시면 오늘 내가 선물을 줄 건가 보다. 그래서 꼭 오시기를. 그리고 여러분, 제가 엄마를 뛰어넘는 아이가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저는 집에서 책을 제가 일부러도 제가 워낙에도 책을 많이 읽지만 집에서도 많이 읽어요. 왜? 저는 제 아이에게 책 많이 읽으라고 잔소리하지 않고 제가 책을 봅니다. 엄마는 하지 않으면서 아이가 하는 법은 거의 없다 보시면 돼요. 진짜 운이 좋으신 몇 분을 빼놓고는 엄마가 게으르고 지각하고 뭐 안 하는 분들은 애도 똑같이 그래요. 근데 내 애는 또 야단치거든요. 너는 왜 맨날 늦니? 너는 왜 이렇게 준비를 못하니? 이렇게 다 보시면 걔 다 나다. 이렇게 제가 너무 많이 보거든요. 그래서 어머니 여러분, 이렇게 어머니 모임이 지각이 많은 정말 특별히 사정이 있으신 분들은 그럴 수 있겠다 치지만 좀 지각하고 결석하시지 마시고 저희가 나머지 11주 동안 좀 함께 같이 고민하고 생각하고 또 노력하고 변화되고 이런 모임이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곳에 있는 모든 어머니들 다 하나님이 주시는 좋은 선물 꼭 다 받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좀 어색하실지 모르지만 제가 짧게 여러분을 위해서 좀 기도해드리겠습니다. 눈을 감고 그냥 들으셔도 됩니다. 제가 기도할게요.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곳에 어머니들을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엄마가 어떻게 하는 건지 아내가 어떻게 되는 건지 몰랐지만 그냥 어떻게 하다 보니 결혼해서 아내가 되었고 또 엄마까지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정말로 내 생명과도 같은 아이들 어떻게 키워야 될지 하나님 저희에게 좀 지혜를 주시고 알려주시고 저희가 바뀌어야 될 부분들이 있다면 바뀔 수 있는 힘도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어머니 한 분 한 분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붙들어 주셔서 이번 마지막 12주째까지 함께 잘 이 과정을 거치셔서 좋은 결과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의 가정에 빛과 생명이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시고 이끌어 주십시오.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